자, 이제 공공선택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 요 흐름을 잘 따라와야 공공선택론이 쫙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6강 동안 뭐 아주 10분도 안 되는 짤막한 강의이지만 6강 동안 이미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흐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게 국가의 변천, 근대 입헌국가, 입법국가 시대가 시장 효율성을 믿었던 시대인데 1930년대 시장 실패를 상징한 사건이 터집니다. 대공황이 터지죠. 자, 구체적인 내용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큰 흐름만 따라오시면 돼요. 시장이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그래서 행정부 중심의 국가,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겠죠? 또 정부 중심적으로 복지도 하는 복지국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큰 정부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뭐든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1970년대는 이제 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정부 실패다. 정부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되죠. 자, 디테일한 것들은 생략하고 흐름만 잡아봅시다. 그리고 신행정국가, 이건 자, 정부도 실패했어요. 정부 역할 다시 줄이면서 다른 부분이 함께 정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단독이 아니라 정부 역할을 축소하면서 다른 부분이 뭐죠? 시장과 함께 하거나 이때는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것도 등장하죠. 오케이. 자, 이런 흐름 우리가 배워봤었는데, 자, 일단 앞에서 배운 이론들 너무 많으니까 그 흐름을 한번 같이 쭉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근대 입헌국가, 입법국가랑 정치행정 이원론은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이원론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시대적 배경하고 별 상관없고 대공황 직전에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기억나시죠?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이게 이원론의 바탕을 둔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이죠. 요 시기. 근데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행정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일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원론. 그리고 일원론은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이 정치적 결정, 정치적 역할까지 한 거니까. 됐죠? 여기는 시대적 배경, 밀접한 관련이 있음. 자, 우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행태론을 배웠어요. 행태론. 근데 행태론은 시대적 배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행태론은 자, 이때 원리주의 있었잖아요. 원리주의자들이 제시한 원리는 엄밀한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과학적인 증명을 해줄게. 논리 실증주의에 따른 증명. 정말 과학적인 연구 방법 측면에서 행태론이 발달했던 겁니다. 이거는 시대적 배경하고는 상관이 없음. 자, 그런데 우리 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각종 사회 문제가 터집니다. 60년대 하면 자, 뭐 빈곤, 흑인, 폭동, 뭐 전쟁도 하던 시대니까 반전, 데모 등등등. 자, 사회 문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면서 그걸 해결하는데 행태론 너네는 도움이 안 된다. 너네 연구 방법은 뭐 훌륭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은 도움이 안 된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후기 행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기 행태론은 시대적 배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론과 후기 행태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 후기 행태론이 또 일원론 계열이라고도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근데 후기 행태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을 또 엄청 강조했겠죠. 근데 정부 실패 이후에는 다시 정부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축소. 그러면서 시장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이런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시장과 함께하는 신공공관리론, 이게 현대행정의 대세였어요. 대세. 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유거버넌스론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대세였습니다. 현대행정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리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이론 하나 골라보자면 신공관리론이요. 그리고 이 정부 실패를 설명하면서 왜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 정부 실패를 설명하면서 정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게 공공선택론이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줘요. 그 말은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원리를 강조한 쪽이 되는 거죠. 자, 정부가 실패했어요. 뭐 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우리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정부와 시장,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정부와 시장. 물론 현대적으로는 시민사회도 있지만 고전적으로 정부와 시장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자. 그게 공공선택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흐름 이해하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워낙 이론이 다양하고 사실 세제일시니까 뭐 생략하는 이론들 많죠. 그럼 본강에서 배울 것이고 크게 여기까지 잡아왔으면 이제 공공선택론 흐름 따라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주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비시장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공공 부분이라는 소리예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방식으로 연구를 해줄게. 공공 부분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 줄게.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원리하면 개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다 양보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안 하죠? 물건가 웬만하면 깎는 게 좋지. 파는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게 좋고 어쨌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교환을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합치돼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시장을 정의하잖아요. 이 시장의 원리를 공공부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인적인 자기 이익 극대화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선택, 공공 선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분에 적용한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도 시장의 원리, 경제학적 연구를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학이 이 시장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가 이익을 극대화한 선택이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해피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원리를 연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가정이 있죠. 자, 경제학적 연구의 가정, 이거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왼쪽은 그냥 공공부문이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 제가 계속 말하듯이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자, 이거는 뭐 실제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긴 한데 경제학의 가정이에요, 가정. 또 공공선택론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또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행동으로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본강에서 자세히 배워요.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이론들을 전개할 때 연역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좀 넘어갑시다. 두 가지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본강에서 배웁시다. 어쨌든 이게 경제학적 연구의 주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일단 세제일시에서는 이거 기억합시다. 이거 개인은 뭐다? 자, 정치인, 관료 다 똑같아요. 정치인, 관료도 공익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생산자, 기업하고 소비자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공공 부분도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일반 국민, 시민들이 소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처럼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똑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물론 이제 자세한 논리는 생략하고 있으니까 컨셉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공공선택론 이렇게 공공 부분의 시장의 원리, 경제학으로 연구를 했더라. 자, 그럼 공공선택론자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였냐면 정부가 실패한 원인은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야. 공급자 중심이야. 이게 바로 전통적 관료제 방식이에요. 전통적 관료제. 자, 전통적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제일 처음에 표에서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학, 정치행정 이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있었죠? 베버의 관료제는 행정국가, 복지국가에도 계속 썼어요. 왜냐? 워낙 이 대규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치였거든. 그래서 행정국가, 복지국가, 큰 정부는 전통적 관료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계속 썼었는데 전통적 관료제는 독점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야. 왜요? 자, 독점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럽고 치사해도 그 정부 하나. 그 하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여러 개야. 그럼 국민들이 막 선택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정부들끼리 서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엄청 경쟁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난리 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더 효율성을 높이고 더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는 유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 중심은 뭐냐? 정부가 공급자잖아요. 공급서비스의 공급자.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요게 자, 일단 독점적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맞춰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맞춰줄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 중심을 하는 건 정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독점을 경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공공선택론인데 시장에는 원래부터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니까 비싼데 맛도 없어? 안 팔려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여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대응성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 부분도 바꿔야 된다. 근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잖아요. 어떻게 경쟁을 도입해? 지방 정부들은 여러 개니까 지방 정부끼리 경쟁을 시키든가 아니면 정부는 하나여도 정부 기관들은 여러 개죠. 정부 기관들끼리 경쟁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끼리 더 많은 범인 잡고 더 많은 경찰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그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성과급을 많이 준다든가 자 내가 보상 돈 성과급 많이 줄게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렇게 경쟁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자 중심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되니까 모두 다 맞자 이런 것이 공급자 중심이에요. 전부 다 맞아야 돼. 이게 공급자 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은 뭐겠습니까? 수요자가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수요자 중심이에요. 맞고 싶은 사람만 맞아. 맞기 싫으면 맞지 말고 뭐가 더 국민, 시민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거예요? 수요자 중심. 이렇게 공공선택론이 전통적 관료제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경쟁적인 서비스, 더 효율성을 높이려는 대응성을 높이려는 서비스 그리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고객 중심이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세제시에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자, 우리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지금 딱 컨셉만 잡아봤어요. 흐름 한번 쭉 보고 정부 실패를 설명하고 정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하는 원리 중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했다. 딱 요 컨셉만 잡아봤어요. 하지만 이 컨셉만으로도 뭐 100% 이의 디테일한 거 다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정도 문제 다 풉니다. 또 요 정도 문제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일단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공공선택론의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모여야 공적인 선택이 될지 자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선택 또 개인은 어때?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야 같은 말이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봐보시면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공공선택론이 왜 나와? 정부 실패가 왜 생겨?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 공공부문도 시장 경제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컨셉만으로도 그냥 풀려버리죠? 우리 공공선택론. 사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론은 아니고요. 아직 배울 게 산더미 같지만 요 컨셉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본강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